안녕하십니까. LNG 밸류체인의 저자 최병렬입니다. 저의 다른 책 한눈에 보는 조선해운 시향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압화쇄 공법, 다시 말해서 LNG 혁명의 이전 혁명인 셰일 혁명을 일으켰던 그 공법은 한때 크다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건 저유가였습니다. 이 저유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뭐 M&A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먼저 시출을 하고 나중에 채굴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략도 세우면서 상당 기간 고난을 겪게 되고요. 이후 그걸 성공적으로 하게 돼서 결국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당연히 뒤질 수 없죠. 그래서 LNG의 틈새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발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단순히 미국에 대한 경쟁심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럽에 대한 수출로의 그런 애로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러시아가 수출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럽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를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크림 전쟁,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 가운데 또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가스를 주지 않아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고난을 겪는 등 사실상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에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그 가스는 하나의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게 노력을 했고, 그 러시아는 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판로를 개척을 해야 또 협상력이 좋아지는 데다가 또 러시아는 그 정권의 정통성이 결국 경제 안정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LNG 수출로 더욱더 활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LNG 가스 혁명의 선두주자는 호주라는 거죠. 카타르는 전통적인 가스 수출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LNG 시장에 전폭적으로 들어온 국가는 호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호주는 고유가 시기에 LNG 프로젝트 진행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유가 시기 때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카타르를 제치고 세계 1위의 LNG 수출국을 목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더 뒤질 수 없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게다가 그걸 봐줘줄 중국이라는 수요자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호주를 제치고 또 다른 그 LNG 수출국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 구조와 계약 구조가 개선됐다는 건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유가 연동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 가스 허브 기준의 가격으로 하게 되고 또 계약 구조는 이제 도착지가 지정된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 스팟 트레이딩이 늘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항로가 많이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그리고 LNG 선박과 LNG 기술 자체가 굉장히 발달돼서 뭐 액화나 제기와 운송 원가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LNG 시장은 전폭적으로 개선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호주 LNG가 역경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국외 수출하는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파퓰리즘 때문에 결국 총리가 LNG 산업에 좀 더 압박을 가한 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프로젝트 자체는 굉장히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고유가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공사도 거기에서 손실을 입은 적이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라는 이슈 때문에 결국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호주와 이제 미국이 고생을 하면서 결국 LNG 시장에 진입 장벽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캐나다 같은 나라는 사실 LNG 시장에 잘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뭐 모잠비크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FID 성공률 6%밖에 안 되고 반대로 미국은 20%나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2020년도에 LNG 생산 프로젝트는 절벽 현상을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을 또 메꾸러 들어온 나라가 카타르가 되죠. 이제 카타르가 원래는 아시겠지만 이란과 같은 비수반 가스전을 공유하게 되죠. 비수반 가스전이란 쉽게 말해서 빨대만 꽂으면 가스가 나오는 정제를 할 필요 없는 그런 가스전이고 이 가스전은 세계 최대 가스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란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이란과 쉐어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서방 제재 때문에 LNG를 수출하지 못했고 카타르는 LNG를 잘 수출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란
그 눈치를 보던 카타르는 결국 수출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더 개발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면은 카타르는 이미 세계 LNG 3분의 1을 수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출을 해봤자 LNG 가격만 떨어질 뿐 별로 효익이 없었고, 게다가 이란의 눈치도 봐야 됐기 때문에 카타르는 2007년도 이후에는 LNG 개발 프로젝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의 마찰과 그리고 국경 봉쇄 등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카타르는 LNG 수출을 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세계 1위의 LNG 수출 입지를 탈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24년이면 카타르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2017년도가 되면 미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LNG 생산국들 간의 경쟁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사우디 왕가가 왜 카타르를 압박했냐, 그리고 카타르가 왜 LNG를 확대하게 됐냐, 이 배경에는 사실 사우디 왕가의 변화가 있었죠. 사우디 왕가가 두 가지가 변했는데, 첫 번째는 원래는 형제 계승이었다, 왕위가. 근데 이제는 아들 계승으로 변화됐다. 그러면서 약간 찬탈과 이렇게 반역 같은 게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귀족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민심을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석유 권력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원래 사우디 왕가는 석유는 민간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사실 민간에 맡기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입증했던 사람이 알리 알 나임이라는 석유 장관인데요. 이 사람은 오펙을 세계 최고의 석유 카르텔로 만든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치고 결국은 이제 미래 왕이 될 이 사우디 살만 국왕 아들 왕세자가 이 석유 장관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후에 이제 이란과의 갈등을 또 증폭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나라가 좀 더 단단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란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 2020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IPO 조선소 설립 추진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저유가로 인해서 사우디는 오히려 이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LNG를 어떻게 수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FLNG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LNG, 이란 LNG, 펄스 LNG 이런 거 정도 해봤지만 결국은 서방 제재로 인해서 많이 실패를 봤고요. 그래서 FLNG, 다시 해서 건조된 FLNG를 끌고 와서 한번 수출을 해보자. 그래서 소형 LNG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이란 자국 내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이제 엑스마라는 회사인데, 하지만 그 소형의 FLNG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2014년도에는 호우 LNG도 소형 FLNG가 굉장히 경제성이 높을 거다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LNG는 일단 물량이 돼야 결국 경제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란도 소형 FLNG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듯이 사실 스몰 스케일 LNG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쉘 같은 경우도 스몰 스케일 LNG 수요가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랜드마크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북유럽의 FLNG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나라에 LNG를 공급하겠다라는 유럽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기화 시설, 이제 클라피디아, FRSU 제기화 시설이 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발틱 국가의 혜택일 거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이곳에 LNG 벙커링과 스몰 LNG 운송이 많이 생겼고요. 근데 이렇게 유럽 주도로 이제 스몰 스케일 LNG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크로아티아도 중부 유럽의 LNG 요충지이기 때문에 좀 필요를 했고, 또 스페인 아카스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인, 스웨덴, 남유럽에도 이런저런 사업을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포세이돈 LNG라고 해서 LNG 벙커링 페스트 프로젝트가 또 유럽 안에 진행되기도 했었고, 이태리도 스몰 스케일 LNG 많이 하고, 유럽 위주로 스몰 스케일 LNG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LNG 밸류 체인이 형성됐다는 거죠. 기존의 LNG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SK ENS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대형 LNG 위주죠. 그러니까 대형 FLNG가 있고, 그러니까 대형으로 액화를 하고, 대형으로 운송을 하고, 대형으로 재기화를 해서 대형으로 공급을 한다. 요런 게 옛날에 이제 LNG 밸류 체인이었다면, 사실 이제는 소형 LNG 밸류 체인이 형성된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소형 FLNG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진출이 안 되어서 이제 이 부분은 수익성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LNG 트레이딩, 그리고 소형 LNGC, LNG 벙커링 같은 이제 중류에서 운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형 FSRU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설립되게 됩니다. 도서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제는 이제 LNG 밸류체인이 정립이 됐다.
대형이든 소형이든 정립이 됐다. 근데 이 가운데서 또 많은 역할을 한 이제 파티가 트레이더들이죠. 기존의 석유 트레이더였으나 이제는 LNG 트레이더를 겸임한 그런 트레이더들이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트라피규라가 세계 1위의 LNG 트레이더, 2위가 비톨, 3위가 글렌코어, 그리고 4위가 건보 정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LNG를 누가 공급하냐? 쉘과 엑스모빌이죠. 이 두 회사가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활성화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LNG 벙커링이 정말 잘 될 것이냐. 근데 이거를 비교하려면 뭐랑 비교되냐면 스크러버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크러버 시장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황을 제거해주는 그런 제품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이게 LNG나 뭐 스크러버나 환경 규제 때문에 생기는 수요인데,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경제적이냐? 결론은 스크러버가 경제적입니다. 왜냐면 뭐 아프라막스든 이렇게 중형선에도 스크러버 굉장히 유리하지만 대형선이나 소형선이랑 마찬가지로 스크러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이유는 스크러버가 옛날에는 중형 소형선은 어울리지 않다. 너무나 기술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2016년도에는, 그렇지만 한 2018년도에는 그 스크러버 기술이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파이낸싱도 굉장히 성숙하게 되죠. 독일 수출입은행이 이제 ECA, 다시 말해서 엑스포트 크레딧 에이전시라고 해서 이제 수출입은행처럼 이렇게 금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러버 수출이 너무나 금융적으로도 너무 용이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스크러버 업체들은 많은 업체들이 생겼지만 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뭐 탱커의 강한 업체, 뭐 컨테이너의 강한 업체, 뭐 로로선의 강한 업체, 여객선의 강한 업체, 이런 업체들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굉장히 놀라운 게, 사실 해상에서도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그런 놀라운 공고까지 발명하게 됩니다. 또 이걸 지지하는 소비자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오크트리였습니다. 오크트리 사모펀드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오크트리가 갖고 있는 벌커 선대만 해도 한 204척,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 2위의 벌커 선사인데, 이 회사가 이러한 그 해상 설치를 지지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프 하이어를 줄일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고객과 공급이 맞아 들어가면서 스크러버 시장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LNG 벙커링 패스트 아직 지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쉘이죠. 쉘은 전 세계 LNG 선대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 LNG 벙커링의 3분의 1을 최종적으로 이제 통제하는 그러한 IOC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쉘은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지만 자사 선대를 보유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선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쉘은 LNG 벙커링 패스트의 최대 지지자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쉘은 세계 1위의 LNG IOC죠. 그래서 BG 그룹을 인수하면서 더욱더 LNG 벙커링과 스몰 LNG 등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럽의 가스 허브 부분인데요. 사실 수입국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유럽은 가스 허브를 만듦으로써 러시아의 공급 가격을 통제하는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MBP는 굉장히 성숙한 이제 가스 허브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 상품도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놀랍게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스 파이프 라인도 이제 가스 허브가 생겼다면 이제 LNG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수입국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태 지역에 많은 LNG 가격 지표가 생깁니다. 뭐 JKM, 뭐 RIM, 뭐 ANAE, 뭐 EAX, SLNG, 뭐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여전히 아직 미성숙하다는 게 많은 평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해운 조선 시장은 세계화의 경향과 굉장히 이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런 세계화 물결이 계속 이어져서 이런 LNG 시장도 결국은 놀라운 파생 시장과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으로 성숙하게 바라며 아시아에도 이런 LNG 가스 허브가 생기길 바랍니다.